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진짜 오고 싶었는데, 네. 예, 제가 요새 그 서울 방송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순천 시민들께서 제가 서울에 있다고 너무 자꾸 생각하시고, 아, 순천에 없는 사람이다. 예, 제가 네. 순천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네. 거의 저 말고는 본인과 가족이 전부 순천에 거주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기러기처럼, 그러니까 본인만 순천에 계시거나 아니면 후보 중에서도 아직 서울에 사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에도.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실제로 가족이 함께 사는 거의 몇 안 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에 다니며 천하람 씨 진짜 순천에 계시냐고. 오. 이 바쁜 양반이 어떻게 여기 오셨냐. 여기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살아요.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또 뭐만 하면 자꾸 가짜뉴스 막 천하람이 순천에선 열심히 안 하고 막 서울에 방송만 다니더라 막 이런 거 하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지역 방송 위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 언론인들이 이제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좀 늦게 등록해줘라. 왜냐하면 균형 맞춰서 보도해야 되는데 나올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비 후보 등록 늦추면 아마 그거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겠지만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당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비 후보 등록을 미리 한다는 것도 저 입장에서 좀 고민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말씀하신 게 더 커요. 왜냐하면 전남 광주의 방송에서 국민의힘 패널로 나올 만한 사람이 사실 몇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안 된다는 표현도 좀 과장인 게 저 빼고 사실은 없어요. 뭐 없다고까지 하면 너무 좀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좀 신뢰라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제발 12월까지만 좀 출연하고 1월에 하시면 안 되냐고 네, 그래가지고 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 이게 예비 후보 등록 빨리 해서 얻는 이득보다 어찌 보면 지역 방송에 나가는 이득이 더 실질적으로 클 수 있어서 네.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순천에 살고 있는 그렇죠. 천하람 위원장 모셔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요새 순천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거나 아 그래 이번엔 당신 당선시켜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까? 아니면 왜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 순천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과 제 개인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네. 진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수준이고 예.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짜 안 좋죠. 예,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느끼는 게 요새는 어디 식당을 가도 네. 자꾸 먹을 걸 주려고 그러세요. 옆 테이블에서. 이제 살을 못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디 뭐 네. 동문회 체육대회나 뭐 송년회나 뭐 이런 데들 가도 네. 예전에는 가서 인사드려도 진짜 그러니까 명함만 빨리 주고 가시오. 왜냐면 눈치 보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가면은 일단 앉아봐라고 하시고 일단 앉아봐. 앉아봐. 다들 궁금해하죠. 신당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이는 뭐 실제로 어때부터 해서 뭐 너는 그래서 순천 출마하는 거야 뭐 대구 가는 거야부터 해가지고 앉혀놓고 일단 밥을 주세요. 밥을.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가면 제가 보통 막 밥을 한 4-5번 먹어요. 왜 행사장이 막 여러 테이블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여론조사라서 당연히 공개할 수 없지만 뭐 옆 당에서 이제 돌리는 것들 이런 거 받아보는데 괜찮아요. 저 개인에 대한 거는 괜찮다. 네, 해볼만하다. 네, 해볼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저랑 민주당 현역 의원이 거의 뭐 아무튼 괜찮은데. 없음 모름이 그래도 한 25% 30% 있으신데 그분들은 어지간하면 또 민주당 찍는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좀 올리려고 하면 이제 위에서 자꾸 막 똥을 싸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막 죄를 뿌리니까 사람들이 죄를 뿌리니까 미쳐버리겠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억울하면 제가 당대표 됐었어야죠. 제 잘못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슬프네요. 뭐 근데 그 상황이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대부분 뭐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들을 하셔서 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순천에서 뛰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너무 길게 갈 필요도 없고 당장 그 부산 엑스포 너무 큰 표차로 실패를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이건 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번에 나온 대통령실 인사를 보니까 비서실장도 그냥 남아 있기로 하고 도대체 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네. 배제당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큰 실수잖아요 이거는. 네. 이게 뭐 어떤 보고 체계나 아니면은 이 정보 분석에 있어가지고 큰 실책이 나온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뭐 장성민 관리관인가요? 정확한 직함 저도 모르겠는데 네. 장성민 이제 관리관 같은 경우에도 네. 누구 하나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신상필벌의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건가 네. 걱정이 되는 지점이죠. 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기획관이죠. 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 근데 뭐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냐. 지난 강서보궐선거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빙이라고 해서 2등 전략을 써가지고 이태리하고 기대치를, 협업하면 그렇죠. 예, 올라갈 수 있다. 뭐 박빙 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면 그 보고 라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광서 보궐선거가 더 안 좋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부산 엑스포는 약간 뭐 우리가 만나서 우리한테 화기애애했던 나라들을 뭐 체크했을 수도 있죠. 뭐 만나서 서로 나쁜 얘기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 만나서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사우디 만나서 또 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좀 헷갈렸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진짜 되게 걱정이거든요. 이게 되게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대통령이 갖는 권위라는 거는 꽤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실이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기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그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아니 그러면 이런 데서 사소한 데서 뭐 사소하지 않죠. 이런 데서 정보가 제대로 뭐 유통이 안 되고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미스가 나는데 네.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신뢰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네.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수많은 정말 정책적인 드라이브들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는 점점 우스워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 엑스포도 물론 우리 정부 관료들이 뭐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 어차피 뭐 격차 심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겉으로는. 근데 이게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밀접하게 소통하는 언론들과의 관계에서는 네. 이게 어찌 보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블러핑인지 아니면 정말 판세를 이렇게 읽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적절한 신호를 주고 네.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잘 관리했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예.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하고도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한 셈이죠. 된다, 될 거야, 이번에 될 수 있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되나? 된다면 윤석열 정부 진짜 대단하다. 이걸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겼는데 표차가 너무 크게 그렇죠. 1차에서 탈락해버린 게 됐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뭔가 좀 누군가는 이 정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데 이것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 이태원 참사 때부터 쭉 따지고 보면 이 정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예. 이번엔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했죠. 대응 사과하셨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 아까 제가 신상필벌 말씀드렸는데 네. 장관이라는 게 장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책임집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일선 군부대도 사단장 정도 이상 되면은 좀 운도 작용하는 면이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예하의 부대들에서 사고 크게 나면은 그렇죠. 승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윗자리로 가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 아닌가. 장성민 뭐 기획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대통령이 총애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 네. 아니 그러면 일 잘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겠어요? 네. 네. 뭐 저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좀 다른 문제니까. 네. 아니 대통령하고 친한 거하고 일 잘하는 거하고 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착종된다면 심각한 거다라는 거고 네.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위기관리 대응이거든요. 예, 안보에서 만약에 이런 틀린 정보가 계속 들어갔을 때 오판한다면 그거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 쓰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거예요. 법률적 책임. 예, 뭐 법률적인 거 내지는 아주 그냥 개별 구체적인 책임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장성민 기획관 얘기하고 있지만 잘못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장성민 기획관이 뭐 예를 들면 나라들 표 만들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밑에서 했을 거고 예.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뭐 보고를 하든지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 친 실무자를 갈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윗자리로 가면 국민들께 보여지는 책임의 자세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없으면 단락이 잘 안 지어지죠. 네. 매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쉬운 거죠. 자,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뭐 개각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기자들도 취재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신문에서 뭐 이러저러한 하마평을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연말에 원포인트로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은 소중하다. 예, 특별하다. 돋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뭉태기로 하는 거에 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 좋은 전략이다. 네, 저도 이제 요새 보면 네. TK 민심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TK 민심을 들어보려고 이제 연락하는 몇 분의 네네네. 분들이 계세요. 아, 예. 이준석 대표 신당에 있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 대표 구도로 이게 TK 민심이 이게 붙을 때는 네. 분명히 흔들렸다 TK에서도. 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즘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부각되면서 예. 한동훈 장관 대 이준석 대표 구도로 민심이 붙으니까 네. 확실히 지금 이준석 대표 바람이 예전보다는 예. 잠잠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전체적인 판을 좀 봤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에 정말 신당 창당의 깃발을 딱 들면 네. 그 시점에 한동훈 장관을 뭐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의 얼굴로 이제 네. 딱 뭐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예.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예. 그 바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들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준석 대항마로 쓰려고 하는 카드다. 저는 그런 국민의힘에.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보니까 이 우리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수도권 선거 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로는 고민한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치열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의 이 의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한테 뺏길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못 참는구나. 진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이건 예. 어떻게 하면 막 이걸 할 수 예. 있을까를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TK에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 말고 네. 이준석 대표가 깃발 꽂는 꼴을 못 본다. 그게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약진할 수 없다면 네. 결국은 대구 경북의 민심을 얻는 게 자칫 잘못하면 보수 제1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준석 신당이. 네,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예, 그렇게 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예. 세상 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TK 민심은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서무시장도 가시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만나시고 예. 하는 것들이 예. 그 일련의 그 위기의식에 네. 있는 거라고 보이고 예.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뭐 정치인으로 등판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뭐 수도권 중도층에 뭐 어마어마한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보수 진영을 더 이렇게 결집시키는 데는 분명히 저는 효과적인 카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고성국 TV. 여기도 네.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고성국 TV 의뢰로 대구 시민 가운데 1,00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범보수 인사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 1위는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38%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13%.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9%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구를 중심으로 신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봤을 때 관심 없다가 42%. 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바란다. 문항 설계가 참 재밌습니다. 23%.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일까요? 근데 저도 그 고성국 TV라고 하는 채널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의도가 있는 채널이죠. 네. 그래서 뭐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봤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거기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꽤 공정하게 진행된 것들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저도 꽤 잘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네. 네. 그래서 뭐 문항 설계 같은 건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네. 저는 이 여론조사가 TK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나 소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차라리 빨리 링 위에 올라와서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제일 인기가 좋을 때가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을 때거든요. 네. 현직에 있으면서 곤란한 질문 답 안 해도 되고. 칼집에 있는 칼. 그렇죠. 네. 칼집에 있는 칼이죠. 그러니까 반기문 네. 전 사무총장, 맞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막상 등장하게 되면 결국은 거품이 좀 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 이준석 대표나 그 다음에 이제 천하람 위원장, 뭐 천하용인 이렇게 지칭되는 분들이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세게 이제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말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다음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대구에서 출마할까요? 명분이 있을 수 있죠. 대구 출마에. 요즘 트렌드가 이준석 나가는데 나도 나갈래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3-4명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은 큰 의미 없는 분들이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라면은 얘기는 좀 다르죠. 모양은 빠질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도 이미 거기 조언해주는 그룹이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 네. 김태원 변호사 말고도. 네, 김태현 변호사도 실제 친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뭐 포함해서든 조언해주는 그룹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TK와의 인연을 만들어 놓는 게 보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할 수 있어요. 한동훈 장관 스스로. 네. 그리고 그랬을 때 그냥 갑자기 저 대구 갈래요 하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 빠지잖아요. 무슨 그냥 이재명 대표 갑자기 개항 갈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고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예상은 그냥 강남이나 강남 3구나 비례 정도를 많이들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비례라고 한다면 병리평으로 돌아갔을 때 비례 후순위로 들어가서 할까요? 아니면 후순위도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1번은 이제 여성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해도 꽤 앞번호로 해야 된다라고 당내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을 앞순위로 이거 너무 특혜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예컨대 정치로 나왔을 때 범보수 진영에서는 호감도 1위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총선은 범보수끼리만 하는 선거는 아니고 범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두루표를 받아야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선거에
큰 도움이 될까요? 뭐 투표장에 나가시게끔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너무 질 것 같은 선거면 격전지에서 투표하러 안 가세요. 사실 지난번에 지방선거도 보면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가셨어요. 어차피 질 건데. 이거 뭐. 근데 한동훈 카드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미래 권력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서 해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뭐 일부 민주당에서 이탈 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뭐 주변에 많은 선후배 친구 동료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가 정치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법조인 출신인 우리 그 천 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시나요? 근데 요새는 그래야 또 스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스타. 왜냐하면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도 우리가 전통적인 정치인 느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한동훈 장관도 약간 너디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막 피규어 이런 것까지 막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캐릭터성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세련됐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분들은 한동훈이 뭐 세련됐어 막 맨날 싸우기나 하고 뭐 막 하지만 이게 보수 지지층에서 보는 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그 대통령들을 보면 캐릭터가 거의 극과 극으로 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에서 박근혜 이것도 같은 당이지만 캐릭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수성가형 분과 약간 뭐 반인 반신의 딸 뭐 이런 거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나오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스트롱맨 스타일의 후보들이 약진했던 거거든요. 뭐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약간 점잖은 스타일의 이낙연, 뭐 정세균, 유승민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래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스트롱맨 같은 스타일이라면은 다음 대통령은 약간 더 섬세하고 세련되고 부드럽고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수 지지층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쪽에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게 이어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현재로서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나름의 소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이준석 신당이 12월 27일 날 창당 선언을 하고 1월엔 창당을 하게 되겠죠. 뭐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죠. 이준석 대표도.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정말로 명분이 있지 않은데 회군한다 그러면 약간 프리고진 느낌 나잖아요. 프리고진도 별로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창당 가능성이 거의 뭐 저는 한 90% 이상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뭐 실무 작업이라는 거는 본인도 얘기하지만 금방 할 수 있다. 뭐 당원 모집 이런 거야 뭐 금방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제가 지금 보고 있기로도 이준석 대표는 출마할 만한 이제 정치인 자원들을 만나는데 본인의 에너지의 거의 7, 80%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7, 80%. 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한동훈 대 이준석, 이준석 대 한동훈 뭐 이런 구도가 형성될까요? 대구 경북에서는 되겠죠. 대구 경북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그 신당의 성격이 어떤 건지에 따라 좀 다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관심사가 아니실 수도 있고 뭐 정말 그러면 이게 중도 성향의 어떤 빅텐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개혁 보수 정당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만약에 빅텐트가 아니라 개혁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보수의 적통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TK에서 혈투를 벌인다고 하면 그거는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뭐 봐야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밖에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저도 홀몸은 아니에요. 네? 홀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배가 있어서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저만 해도 저희 당협의 당원들이 1,000명 이상이 되고 제가 노력해가지고 같이 뛰어서 당선된 역사상 최초의 순천시 의원도 있고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 깃발을 든다라고 하면은 진짜 진지한 대화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분들과.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순천 선거를 준비하면서 1,000명의 적을 만들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닌 부분들이 또 있고. 혹시 네. 설득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죠. 네, 뭐 진행 상황도 공유도 하고 물론 당원 1,000분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저희 당협의 핵심적인 분들이랑도 상의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 젊은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싸가지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뭘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제가 이준석 대표가 당을 준비하고 뭐 방향성 설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네. 저도 또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뒷짐만 지고 있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당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면 무조건 같이 할래요.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저희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싸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는 천하람 위원장은 네. 상당히 예의 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판단하고 이거를 네.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싸가지라기보다 제가 네. 표현은 이게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 또 네. 저희 당의 중진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야, 이 정도로 친하고 뭐만 하면 이준석 천하용인이 뭐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왜 천하용인은 다 같이 시원하게 우리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준석 신당 갑니다라고 안 하냐. 우리는 옛날에 뭐 YSDJ가 뭐 무슨 당 할지 알고 했냐. 그냥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지. 근데 그때랑 되게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야,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묻지도 따지 말고 같이 와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 너희도 다 독자적인 정치인인데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네. 그런 게 어딨냐라는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세대도 좀 많이 달라졌고 정치라는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렇죠. 예전에 그 총재 스타일에 나를 따르라 이런 정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인물에 대한 신뢰나 뭐 동지 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의 노선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진짜 비전이나 이런 거 봐야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포인트가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정치인들 뭐 그분들은 새벽 4시부터 밥 먹고 그렇게 예, 아침밥 신발 먹으면서 정리하고. 신발 정리하고 네. 밥 먹고 뭐 외투 받아주고 뭐 구두 신겨드리고 이런 정치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는 천하용인 취재해 보면 다 달라요 의견이. 맞아. 그러니까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취재하는데 좀 번거롭죠. 한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다르니까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새로운 정치의 어떤 새로운 세대의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 아닌데 뭐 이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순천 지역 분들이 앉아봐. 일단 앉아봐. 뭐 밥 먹어. 밥 먹으면서 내 얘기 들어.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죠. 예, 네. 그럴 때 순천 시민들에게 어떤 답을 좀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예컨대 국민의힘 간판보다 이준석 신당 간판이 순천에서 차라리 당신 국민의힘 말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내가 찍어줄게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당 관련한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네. 호남에서의 호감도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높아요. 진짜 높아요. 네, 네. 진짜 높아요. 진짜 높고 민주당보다 높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진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이기도 하죠. 물론 실제 투표장 가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에 대한 호남에서의 실망도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적절한 어떤 당의 간판과 네. 인물이 결합된다면 호남에서 진짜 폭발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인물 수급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 2016년에는 사실 그때 뭐 박지원 원장을 포함해가지고 호남의 올드보이들이 다 들러붙어서 했던 맞습니다. 거라서 그거를 고스란히 할 수는 없지만 관심도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나 호감도는 진짜 높아요. 네, 굉장히 그렇구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득표의 장단점만 보면 이준석 신당이 순천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재밌는 게 식당 가면 막 오른쪽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은 꼭 이준석 도와가지고 막 같이 가야 돼 이러고 또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여당인데 여당 프리미엄을 버리면 우리 지역 발전은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이게 뒤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도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결코 아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실망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순천 지역의 여론입니다. 예. 이거는 뭐 여론도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들은 얘기들 뭐 이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예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려고 애썼던 도덕적 우위의 실종에 대한 부분들 탓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싫어하시는 분들 호남에도 많아요. 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민주당이 더 세게 정부 이렇게 때리고 왜 뭐 성과를 못 만들어내냐, 이상민 하나 뭐 탄핵 못 시키냐, 뭐 한동훈은 왜 저렇게 뭐 깝죽거리게 놔두냐,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반대 쪽에서 아니 이게 우리가 예전에 자부심을 가졌던 DJ 노무현의 민주당이 맞냐? 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당 대표가 맨날 수사나 받고 재판만 받으러 다니고 뭐 좀 당에서 쓴소리한 사람 있으면 다 낙인 찍고 그거 플러스 호남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된 게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현역 정치인이 천하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 지금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인이 박지원 다음이 천하람인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현역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는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표현으로는 비만 고양이라는 비판을 받듯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면은요. 호남 출신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각 나타낸. 그러니까 다음번에 당 대표는 고사하고 최고위원 할 사람 없고요. 대선 후보도 이낙연 전 대표 이후로는 지금 도대체 그 실종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화 돼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호남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우리의 정당이 아니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티나게 노력한 사람도 없고 뭔가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도 없고 맨날 고만고만하게 그냥 당원들만 모으는 조직력 있는 사람들만 우리 지역에서 계속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 지금 생각보다 불만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 광주 전남의 정치와 대구 경북의 정치가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어요. 닮았네요. 진짜 똑같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TK하고 광주 전남하고 분위기가 말씀해주신 내용이 진짜 딱 들어보니까 TK하고 지금 광주 전남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다. 이뇨한 혁신이 좀 여쭤볼게요. 본인을 셀프 추천했어요, 공관위원장이. 네. 이거 좀 친하신 순천 사람. 친하죠. 그 제가 이제 뭐 혁신위원 거절해야 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을 가지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안 왔으면 좋겠다. 오시면은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쓴소리 한 게 결국은 국민의힘에 시그널 보낸 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 당을 위해 쓴소리 한 게 정말 소신이고 당 잘 되라고 하신 거라고 진위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본인 진위는 그래도 국민의힘 오는 순간 진짜 수박이었네?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막 시그널 보낸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임요한 위원장이
뭐 대사면이든 희생이든 뭐든 나름대로 당 잘되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공관위원장을 내가 할래라고 하는 순간 뭐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본인 띄우기 위한 작업이었나라고 인식이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좋게 생각하면 내가 혁신위원장에서 안 되니까 내가 칼을 휘둘러야겠다. 직접 해야겠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직접 뛴다라는 걸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 어디 우리 국민들이 뭐 정치인을 선하게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국면의 악수 중에 악수였죠. 악수 중에 악수였다. 네. 하태경 의원은 무슨 소리냐. 인유한 혁신안 받아라. 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김근식 교수도 오늘 아침에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는데. 받을 거면 진작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김기현 지도부는 인유한 혁신안 1도 받을 생각이 없다. 뭐 약간 받겠죠. 예. 뭐 받은 느낌 내는데 큰 부담 없는 것들은 뭐 받지 않겠나. 예. 그리고 안 받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공관위로 넘기거나 아니면 최고위에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그냥 이렇게 무마용으로. 네, 그냥 보류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했냐? 역시 시간 끌기 용이었다.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근질근질했죠 손가락이. 예. 제가 실제로 혁신이 안 한다 그럴 때 이거 김기현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이 같은 거 안 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손가락이 근질근질했죠. 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아이고. 라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김기현 대표 시간 끌기용이었고 네. 저는 그 미션은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유한 위원장. 네, 인유한 위원장이 가지신 어떤 캐릭터나 화제성으로 한 달여 이상 시간을 지금 굉장히 잘 끌었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인유한 위원장 이용해 먹은 거네요, 정치적으로. 뭐 그러면서 인유한 위원장도 본인 역할 원래 정치가 다 그런 거예요. 정치가 뭐 순수하게 선의로 누구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제 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과정에서 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결국은 시그널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한동훈 장관이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면서 내려오든지 간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1월 중순 1월 중순. 네, 여론 추이를 보면서. 그럼 한동훈 장관이 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지율 정세, 추이를 보면서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심각하다 싶으면 비대위 띄우자라고 할 거고. 네. 그러기에는 또 한동훈 장관이 갖는 부담도 엄청나거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 총선 결과에 대한 거의 그렇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건데 그거는 보수 진영 지지층 플러스 한동훈 장관을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 아니면 여론 반전이 안 되겠다 싶으면 꺼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한동훈 장관을 원 오브 댐 선대위원장 정도로 하자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갈 건데 네. 좀 더 결정적인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여러 작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예컨대 어떤 뭐 김기현 대표랑 장제원 의원이랑 이런 분들 험지 출마나 불출마 같은 거 선언하고 막 그러면서 뭐 당권까지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막 조기 선대위를 띄우든 뭐 하든 막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든 뭘 하든 하면서 1월 정도에 저는 이 여론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 막 펼쳐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실제로 보수 안에서는 이준석 신당과 그다음에 새로 꾸려지는 뭐 한동훈 비대위가 됐든 뭐 국민의힘 내부가 계속 경쟁적 관계에서 갈등하면서 정세를 내년 총선까지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와 그러면 진짜 여기에 새로 결합할 정치인들이 어떤 분들이 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올까요? 5손가락은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신당이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네. 다 12월 27일에 지지율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27일에 지지율.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랑 연락하는 현역 의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되게 많다는 것만으로 몇 명이 합류할 거다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총 YS 같은 뭐 오늘 뭐 조갑재 그분은 네. 뭐 YS 뭐 이런 게 생각난다 했지만 젊은 시절에 YS가 생각난다고. 젊은 시절에 YS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권을 가진 총재인 YS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만 믿고 내가 무조건 따라갈래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럼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는 분들이 왜 따라가냐면 네. 이준석 대표한테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젊은 뭐 층의 지지 플러스 네.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리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 여기 같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판단의 제1 요소가 결국은 지지율일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그냥 아주 얄팍하게 얘기하면 무소속 나가는 것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낫겠는데? 라는 정도의 판단이 나와야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얘기도 하고 뭐 표현이 안 좋지만 간도 보고. 네.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간 보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뭐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일생일대 자기들의 어떤 결정인데 일생일대까지는 아니죠.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네. 계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이제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12월 말에 정세나 지지율을 보면서 최종적인 결정들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윤석열 퇴진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반윤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신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표징으로 개혁 연대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정리조정이 필요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지만 예컨대 이준석 신당이 표방할 개혁연대의 내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데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반윤만으로 반윤의 모든 사람이 합쳐지는 거는 안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송영길 전 대표랑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송영길 대표와 할 생각 없다. 네, 그런 취지인 거고. 네. 근데 개혁이라는 거는요, 네.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인터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빅텐트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근데 본인이 대구 갈 수 있다, 또 대구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이런 거 보면 개혁 보수 신당의 면모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한국 정치 한 달은 뭐 그 네, 긴 길다. 기간이니까 네. 좀 여러 옵션을 열어두는 것 같고 예. 뭐 본인의 표현으로는 토론이 되는 사람이라면 네. 뭐 누구라도 이렇게 미리부터 만나보지도 않고 뭐 재단하지는 않겠다, 차단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뭐 일단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저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도 있고 우려를 실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른미래당처럼 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결론을 내리고 너무 아름다운 정당이죠. 근데 그게 늘 아름답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저는 특히나 본인이 대구 경북 쪽으로 얘기를 세게 하고 있다면은 네. 조금 더 보수 신당으로서의 아젠다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걱정하면서 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당자 얘기를 꺼내면서 제3지대의 역할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그거는 아직은 그냥 가능성만 열려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아직 뭐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화제성이나 네. 아니면은 대중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랑 결합하고 싶을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인재풀이나 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네, 네.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잘 될까? 네. 그러니까 뭐 좀 정치공학적으로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네. 현실적인 정치 안에서 맞을까?
예, 저는 사실은 그게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좀 잘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네. 순천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해서 도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나요? 그렇게까지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호남에서도 뭐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실제로 뭐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요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쌓인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지만 네. 뭐 무조건 호남에서 뭐 이낙연 대표 나오면 막 우리 후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아까 이제 이상민 의원 탈당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준석 신당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저는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으로 올 수 있다. 저는 뭐 있다고 보고요. 예.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겠죠.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도.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실제로 언론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든 뭐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정치가 격변하는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돼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저는 민주당인 줄 알고 봤더니 천하람 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 등이 함께했던데 네. 이 사건은 어느 대목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연합정치 차원에서 민주당과 연대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네. 이날 저 좀 약간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쉬웠던 게 네. 첫 차 타고 막 순천에서 막 열심히 와가지고 이거 이제 하고 그랬거든요. 네. 끝나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이날 원래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인데 임요한 위원장이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셀프 추천한 날이 이날이었거든요. 셀프 추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뉴스 다 붙여가지고 그랬구나. 슬프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제가 뉴스 붙이는 거 이런 그냥 네. 실제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측 인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의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슈는 진짜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에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혐의를 개별 사람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보내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수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취지 자체가 군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네. 외부 민간 수사기관에 어지간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내라는 취지. 이첩하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위에서 막 뭐 하지 말고. 그러면 장관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장관 지시하면 안 되는데 또 나중에 되면 항명이라고 그러고 막 네. 난장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저는 그래서 군사법원법 나중에 한 번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인사사고 나오면 수사단장이 이첩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즉시에. 즉시 그냥 외부 기관에서 기관에서. 수사권 갖는 걸로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군에서는 군의 특수성과 뭐 우리 군의 자치적인 해결을 뭐 침해 자치적으로 해결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이제 입법론적인 논의고 차치하고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의 어떤 이 항명죄 재판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면 저 박정훈 대령이 무조건 이기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마땅하다고 보고 근데 정치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안 맞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이 왜 인기가 좋으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을 수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국민의힘 진영에 오셔서 대통령 되셨으면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민주당보다 더 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잣대를 국민의힘 구성원들 아니 본인과 가까운 분들에게 네. 들이대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본인에게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압력에 굴해서 조국 장관 수사 안 했다면은 지금 같은 어떤 정치 지형이나 본인이 대통령 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도 똑같은 거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대충 뭉개고 그냥 예 그럼 윗분들 빼고 그냥 대충 넘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잘 지나갔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저희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무직 장관 인선 발표가 있었네요. 부총리의 최상목 직전 경제수석,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의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경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부 장관의 박상우 전 LH 사장,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의 강도형 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뭐 이렇게 인사가 났습니다. 예상됐던 분들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출신들 아니면 이제 관련 전문가나 교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너무 큰 탈 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어차피 정치인 장관 다 빼야 되니까 그냥 이제 관리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주요 장관들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저 최상목 전 수석이 간 것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출마, 다 출마 예정자들이 빠지고 그렇죠. 그 자리에 관료나 뭐 연구자 이런 분들이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총선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총선용으로 대신 들어가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얻어서 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건 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원래 오늘 일정이 많았죠 인터뷰가. 네, 원래 오늘 이제 서울에서 인터뷰하는 날. 네, 사사건건 가는 날이었는데. 네. 사사건건 저도 잘려가지고. 아니 천하람 위원장은 왜 자릅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뭐 개편이겠죠. 개편? 네,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네, 또 뭐 할 일이 있겠죠.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보면은 너무 저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막 너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막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 정치의 계절을 함께하는 이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각의 흐름을 좀 더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마음에 안 들면 이준석보다 정치 잘하면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 되잖아요. 이준석 신당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이준석 대표 한 5년 그냥 놀아야 될 거예요. 이준석을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골탕 먹이는 일은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다. 그러려면 하기 싫은 걸 해야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냥 뭐 태생적 정치인, 막 성군의 반열인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지만 국민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더 엄격하고 스스로 가진 거를 좀 더 희생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당내 소신파들도 할 얘기도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저도 쌍수를 들어서 대통령과 우리 지도부에 박수를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준석이 뜨니까 막 한동훈을 막 하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 표상되는
중도적인 지지층과 젊은 세대를 붙잡을 국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갑자기 궁금해가지고요. 안 물어보려다가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반환 선물로 해서 돌려주려고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1년째 대기 중인 거거든요. 진짜 거의 뭐 그 정도 행정력이라고 하면은 네. 어느 나라를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신뢰가 될 정도의 네. 이제 행정력이니까 애초에 받지를 말으셨어야죠. 네. 그걸 왜 너무 바꿔 돌려줍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이 본질이라는 게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한쪽에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 함정 수사다, 뭐 함정 네. 취재다. 저쪽에서는 그래도 받은 게 잘못이다. 양쪽 다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함정 취재라고 해가지고 받았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나와서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뭉개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옛날에 저희 대선 할 때 내조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 하셔야죠. 네.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한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뭐 해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 어떤 사안들에 있어가지고 맺고 끊음이 있는 정치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뭉개면 안 된다. 네.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된다. 뭉개다 보면 저희가 뭉개집니다. 총선에서 뭉개져요, 막. 네. 네, 총선에서 뭉개지지 않도록 도움을 좀 달라는 천하람 위원장의 절규가 진짜 좀. 있었다. 이거 뭐 따가지고 대통령실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